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KTX는 평소의 69%, 퇴근길 수도권 전철은 84% 수준으로 운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서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역외 탈세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해외 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등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역외 탈세 조사로 탈루 세금 1조 3천여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출국 금지와 검찰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겹살 납품업체의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갑질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시작된 무역 분쟁이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WTO 2차 협의에서 만난 한일 양국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고 3차 협의를 열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접어들면서 KTX는 물론이고 수도권 광역전철도 파업 여파로 혼잡이 우려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창 퇴근 시간 무렵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신도림역은 퇴근 시간이 되면서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부분 파업 여파를 우려해 발걸음을 서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착하는 열차마다 만원 행렬이고 또 열차가 평균 10여 분 정도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거나 지연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 지하철은 1호선과 3,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입니다. 신도림역은 2호선과 철도노조의 파업 영향을 받는 1호선이 만나는 역인데요. 하루 평균 45만 명가량 시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매우 붐비는 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출근 시간엔 열차가 정상 운행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은 상황이 다릅니다. 1호선 같은 광역전철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84%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앞으로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와 비교해 82%대로 운행되고 출근 시엔 93%, 퇴근 땐 84% 수준으로 다소 올라 운행될 예정입니다. KTX는 평상시에 68.9%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아직은 파업 첫날이라 체감하는 불편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운행률도 계속 떨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교통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먼저 신도림역 상황 보셨는데 이번 파업 사태 핵심 쟁점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가 정보도 완강한 입장이어서 자칫 파업으로 인한 철도 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수차례 노사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코레일 노사.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요구사항을 코레일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정부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내어줄 게 마땅치 않은 상황. 74일 동안 파업했던 3년 전처럼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인력 충원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이 부족하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무작정 어떤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을 하게 되면 모두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레일 사측에서 충분한 근거 또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도노조는 주요 쟁점 사안은 이미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것인 만큼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도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종파업 빨리 끝내고 싶다면 우선 국토교통부는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인력 충원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코레일 노사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파업 기간에도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 파업을 멈출 만한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대성호 화재 사고 해역에서 민관 군경 합동 구조대가 이틀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동 구조대는 또 어제 사고 이후 두동강이 난 대성호 뒷부분을 오늘 오후부터 인양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호 앞부분은 수심 85m 지점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 와 있는 실종자 가족 14명 가운데 8명은 사고 해역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서 선박과 함께 납포돼 억류됐던 한국인 2명은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피랍됐던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선원 16명과 배 3척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모두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선박과 선원들은 아직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서 출항 준비 중으로 이틀 뒤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신종 역외 탈세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혐의자 등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다국적 IT 기업 등이 전문가 집단의 사전 조력이나 조세 조약 그리고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종 역외 탈세와 공격적 조세 회피 혐의자 60명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 사치 생활자 54명 등입니다. 역외 탈세 조사로 지난해 1조 3,376억 원의 탈루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1,000여 명을 포함해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액은 1조 5,700억여 원에 이릅니다.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3년 연속으로 138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각각 9억 2천만 원과 35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 등 모두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49살 A씨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안에서는 24살 아들과 20살 딸, 그리고 딸의 친구인 19살 비모 양도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루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싸게 파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하면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롯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의 흐름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매년 3월 3일이면 열리는 삼겹살 데이 행사. 롯데마트는 돈육업체에서 대량으로 돼지고기를 사들여 싸게 팔았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의 판촉 행사를 벌였는데 이 할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판촉비를 떠넘길 수 없고 약정을 맺더라도 납품업자가 내는 할인 비용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 때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2,800명가량은 원래 업무가 아닌 고기를 자르거나 포장하는 일까지 도맡았는데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줬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들어간 자문 수수료도 납품업체가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5가지 부분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통업체가 물게 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액수가 큽니다.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를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육류는 수시로 가격이 달라지는 탓에 마트가 대량으로 사들여 팔 때는 할인율 기준이 모호해 서면 약정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할인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단가를 올려 사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판촉비를 무조건 떠넘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롯데쇼핑은 한 달 안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내 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올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는 최근 456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68.6%가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늘었고 지난 3년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기 지급 규정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장만한 20대는 평균 3억 1천만 원 빚을 내서 4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산 20대는 매매가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는 3억 원 빚을 내 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장만해 부채 비율이 55%였습니다. 특히 20대는 전세를 끼고 산 임대 보증금의 비중이 34%, 1억 6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보다 임대 보증금이 더 많은 유일한 세대였는데 실거주보다는 집값이 올랐을 때 수익을 노리고 사는 이른바 갭 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우리 정부가 제소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2번째 만남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제한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이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차 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 한일 대표단. 6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제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WTO의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내용을 검토해본 뒤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이제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협의를 위한 협의를 하진 않겠다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례적이었던 2차 협의에 이어 3차 협의가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전제하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패널 절차는 1, 2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무역 분쟁 증가로 결론이 나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패널 보고서가 나온 뒤 당사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소까지 할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이 같은 한일 갈등 국면 속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4분의 1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당장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에 수출한 액수는 3,818억 엔, 우리 돈 4조 1,24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9월 감소폭인 15.9%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10월 한국에서 수입한 총액도 하락했습니다. 2,733억 엔,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 역시 전년 대비 41.5%나 줄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하락은 맥주를 비롯한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컸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른바 노재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갈등이 양국 거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단 한국과의 무역 흑자는 감소했지만 일본의 지난달 총 무역 수지는 넉 달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수입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유효했습니다. 지난 7월 시작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처럼 부메랑이 돼 자국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를 이어갈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 운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것이라며 그 철회는 타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내세운 우리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6개월째로 접어든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홍콩 사태로 미중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금 관세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미룬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다시 위협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중 양측은 지난달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관세 인하 시기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걸림돌로 홍콩 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을 연이어 압박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홍콩 사태가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합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의 반발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막고 본회의 부의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부여된 칼을 들어 당을 쇄신하겠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할 수도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 협상팀이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강수를 뒀지만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리 협상팀은 전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나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내 타결이 안 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둔 겁니다.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인해놓고 나흘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큰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내 동맹 가치의 훼손 우려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감축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파행에 이어 주한미군 카드와 지소미아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압박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여야 원내대표 세 사람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부터 티격태격하며 결국 국회 결의문도 챙겨가지 못하는 정치권 모습에 불신과 실망감도 높았습니다. 출국 현장에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제 파행으로 끝난 한미 협상장에서도 도를 넘는 분담금 청구서에 우려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한미군 문제, 또 지소미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한미동맹 방정식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분담금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동맹국을 향해 초당적인 의회 외교를 펼치고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일찍 찾아온 때이른 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한 달 일찍 찾아온 이번 겨울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9도, 대구는 13도까지 높아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영동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 대구와 전주도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 대구 13도, 광주 15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이후로 당분간 영하권 추위는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쯤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